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해야지 하다가도 스크립트가 없이 얘기하다 보면 주절주절 혹은 텐션도 떨어지고 막판에 힘들어서 후회하는 제 모습을 보는 게 현재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출신이다 보니까 ETF를 만드는 운용사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우리 투자하는 입장도 이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좋은 옥석을 가리기도 하고 나쁜 건 나쁘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ETF 시장은 아주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2월 달에는 하방이 막힌 ETF까지 출시가 된다라는 그런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 힘든 시장을 대처해야 될지도 한번 좀 폭넓게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시장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관세 전쟁과 관세 보복 전쟁 때문에 많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12시가 넘은 시간인데요. 3대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좀 생각하시고, 힘들다라는 부분까지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한번 요 차트를 기억하시면 조금 더 버티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요 경제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통화량이 증가하고 통화량을 또 흡수하고, 이 과정에서 경기가 팽창되면서 경기가 하락하는 이 부분까지도 전반적인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때 유동성을 좀 많이 풀었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이제 그 시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다가 이제 경기가 너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점 여기 와 있는 거죠. 사실상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다시 다른 사이클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포기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상품 라인업을 보면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이거를 많이 써먹었거든요. 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상품들의 이해도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는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제가 파생쟁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당시에 제가 충격적인 게 ETF가 없습니다.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옛날에 ETF 대신에 펀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 라인업을 보면은 참 제가 봐도 지금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ETF 시장이 많이 커졌어요. 지금 최근 자료를 보면은 ETF 시장이 많이 커졌다라는 건데, 순자산 총액도 늘었고요. 종목수도 늘었고, 글로벌 시장도 많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ETF는 1, 2, 3, 4, 5위, 6위, 6위, 7위, 8위까지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과 미래가 시장을 양강구도로 거의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KB 그리고 한투가 시장 중간 미들 라인을 형성하면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ETF를 네이버에서 쳐보면요, 시가총액 순위로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지금 살펴보시면은 코덱스와 타이거, 코덱스가 거의 시장을 제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것들을 다 코덱스와 타이거가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CD 금리 한번 조금 확대되나? 되네. 여기 보면 이제 CD 금리 액티브, S&P 500, 그리고 CD 금리, 코덱스 200 지수형, 머니마켓 액티브 이렇게 있거든요. 아이고, 준비한 게 많네요. 보면 코덱스 CD 계열 그리고 MF 계열이 이제 패시브 형태로 거의 안정적인 금리 수준에 투자하는 거죠. 13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다음에 타이거 S&P가 7조고요. CD 계열이 5조라서 12조입니다. 이거 위에만 해도 거의 20-30조가 넘어가는 시장이고요. 보시면 에이스와 라이즈가 3, 4위였는데 상위에 있는 곳에서는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은 코덱스와 타이거가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회사의 어떤 포인트들을 좀 보시면 좋을지 살펴보면, 자,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D금리 액티브 형태의 이 타이거가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게 8조 9천억이잖아요. 5조 7천억이고요. 엄청납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보시고, 합성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합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ETF를 투자하시면서 합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텐데, 합성이라는 거는 일단 스왑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왑은 실제로 실물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고요. 금융기관 간에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차액만 결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CD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만큼 차액만 결제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양측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 차액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의 계약 관계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따로 비중이 있겠죠. 아무튼 실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양쪽의 계약 관계, 스왑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보통 스왑이 좀 약간 이제 어감이 좀 어렵거나 영어 좀 약간 거부감이 드니까 합성이라는 용어를 자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가 코덱스고요. 두 번째가 이제 타이거입니다. 보면은 연간 등가로 0.05 차이인 거죠. 0.05 차이. 상장한 지는 타이거가 훨씬 오래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얘가 5조고요. 얘가 9조잖아요. 보면은 이제 연간 등가로 보면은 자, 이 CD 금리 시장에서 0.05라는 건 엄청 커요. 이 9조에서 0.05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보면은 보수가 0.0이고요. 보수가 0.03입니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 보수 0.01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5조에 0.01이고 9조에 0.01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차이가 커요. 이걸 포기하고 마켓을 키워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루겠다는 게 코덱스의 장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똑똑해진 이제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할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이거 S&P 500이 현재 지금 7조 시장으로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코덱스 S&P 500도 3조 7천억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이제 그런 시장 환경이었고, 그리고 TR 형태였죠. 코덱스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토탈 리턴 형태였습니다. 배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배당을 재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이익을 누리는 형태가 코덱스 TR 형태였습니다. 배당을 주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알아서 ETF가 재투자를 해주면요, 결산 관련된, 배당을 주려면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산 관련된 여러 가지 협업기관, 유관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배당을 주려면 돈을 일단 빼놔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배당 지급일에 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유휴자금들이 필요한데, 자, 그런 부분들에 쓸데없는 비용을 낭비하지 않다 보니까, 자, 보시면 0.15밖에 안 되긴 하지만 TR 상품이 연간 등가로 상장일 이후에 가장 최근까지 지켜보게 되면은 실제로 연간 등가에서 코덱스가 더 앞서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재부에서 지금 TR 상품을 없애라, 해외 자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대동소이하고 용호 상박의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 S&P 시장의 이제 두 거대 운용사의 스킴이었던 거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투자자들도 얼마나 똑똑해졌냐 하면, 타이거 S&P 500 보시면은 요렇게 이게 9조짜리 8조짜리고 얘가 지금 3조짜리거든요. 요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우리가 ETF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늘어나고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TR에 대한 장점이 매우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떨어지고 있는 게 바로 또 기재불발 악재가 코덱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래량이거든요. 실제로 거래량이, 타이거는 좀 줄어들면서 S&P 대비해서 코덱스가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또 최근에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치열한 운용사 입장도 좀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 4위 문제는 그 다음 자산부터 시작되는데, KB와 이제 한투 라이즈와 에이스인 거죠. 지금 보면 에이스가 올라가기도 하고 에이스가 떨어지기도 하고 좀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는 한투가 3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99.99%라고 봅니다. 앞서 ETF 순위를 이렇게 시가총액으로 비교해보면 쭉 밑에 있거든요. 미들 라인이에요. 2조대 거든요.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가 MMF 형태인데 2조 6천억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제가 에이스 상품을 많이 말씀드리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이 미들 싸움은 경쟁력 싸움이거든요. 얼마나 ETF가 매력 있고 그 ETF가 앞으로의 스킴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필요로 한데, 에이스가 그런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한 이유는, 자, 보세요. 라이즈는요, 지금 하향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경쟁력이 떨어져서 사실 지금 라이즈는 비상이에요. 자,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 시가총액이 지금 라이즈 ETF에서 가장 높거든요. 2조 6천억인데 보시면 이게 삼성 코덱스고요. 아까 8조 9조 하던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KB 라이즈입니다. 위가 K 코덱스, 얘가 라이즈거든요. 보시면은 수익률 차이에서 연간 등가로 보면 0.5% 차이입니다. 이 머니마켓 시장이나 CD 금리 시장에서 0.5%는요. 정말 뭐 말해 뭐합니까?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이즈는 감소하고 코덱스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라이즈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코덱스는 그 MMF 시장이나 CD 금리 시장은 그냥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기준금리만큼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매일. 구조 시장의 코덱스도 이렇게 올라가고 2조 시장의 라이즈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상장은 둘 다 23년 중순이거든요. 자, 왜 라이즈는 떨어지냐면은 요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와 CD 금리 액티브는 둘 다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ETF의 구성 자산을 보면 원화현금은 둘째 치고, 그 다음에 이 화이트 비버, BKCS 제15차. 신한카드는 거의 신용등급이 최상입니다. 카드사는 신용을 바탕으로 매출을 일으킨 다음에 그 매출 채권을 바탕으로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채들은 엄청나게 신용도가 높아요. 자, 그렇지만 밑에 PCC 제2차, 미래에셋 증권사,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PCC 제2차는 뭐냐면 카드 매출 채권을 바탕으로 돈을 미리 받는 거예요. 보통 카드사가 이렇게 카드를 중간에 누가 긁으면은 이 매출 채권을 보유하게 되잖아요. 이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돈을 여기서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돈을 빨리 받고 싶은 거예요. 카드는 보통 한 달 뒤에 정산을 하니까 이 매출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동화를 한다라는 게 이런 전단체 형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간에 매출 채권에 대해서 조금 할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채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MF 형태의 이 스킴이 금리가 더 높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 보시면 코덱스 CD금리 액티브는 안에 들어가는 게 국고채, 그다음에 스왑 유한타증권, 그다음에 우리금융캐피탈, 스왑 통한채, 국고채 위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기업들 그리고 큰 자금들을 운용할 때는 그 회사 내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나는 국고채 정도만 투자할 수 있다 회사에서, 아니면은 뭐 AA 이상만 투자할 수 있다, 혹은 A등급 이상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등급들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요 등급들이 이 매출 채권 유동합니다 하면서 우리 회사 여기 투자해야 됩니다 하면은 위에 CEO나 아니면 뭐 자금을 담당하는 총 책임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잘 안 삽니다. 금리는 0.5%가 높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잘 안 사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관들은 꺼리게 되는 거고요. 개인들은 물론 이제 조금 공격적인 투자가 좋을 수 있으니까 개인은 라이즈가 또 좋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형태로서 시장이 좀 양강 구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안전하게 그냥 CD 금리를 투자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라이즈는 점점 시총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머니마켓 액티브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일단 채권 시장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 총 4가지 ETF들이 있거든요. 코덱스 30년 국채 액티브는 똑같은 스킴이에요. 근데 얘는 시총이 거의 2조고요. 얘는 3,500억입니다. 똑같은 스킴인데요. 그 다음에 솔 같은 경우에도 500억이고요. 타이거는 스트립 형태가 있습니다. 스트립 형태의 채권은 30년 이상의 채권의 스트립은 아까 토탈리턴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 배당을 그대로 재투자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배당을 받지 않고 조금 더 가격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형태가 바로 스트립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1,500밖에 안 되죠. 아무래도 이해하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선점한 것이 바로 이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입니다.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렸을 때만 해도 이게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지금 보시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2조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시장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채권 가격은 지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수, 발행 주식수에다가 현재 가격을 곱하는 거다 보니까 현재 가격이 낮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에이스는 엣지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저처럼 슈드나 제피에다가 몰빵해 놓은 상태에서는 이런 엣지 자산들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에이스의 KRX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금값이 지금 이거는 25년 2월 만기되는 선물의 금 가격이거든요. 이제 좀 더 미리 가격을 알 수 있는데 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최고치인 거죠. 사상 최고치. 그렇지만 제가 이거 11일 전에 주가가 18,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18,500원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19,685원입니다. 뭐 한 6%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투자하시는 것이 ETF를 고르는 약간 그 팁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속스를 아시다시피 멤버십에서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팀프도 같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속스는 아시다시피 반도체에 3배 투자하는 ETF고요. 팀프는 채권에 3배 레버리지인 거, 장기채에 3배 레버리지입니다. 기본적인 스킴은요, 얘가 오르면요 얘가 떨어지고요, 얘가 떨어지면은 얘가 올라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3배 레버리지 그나마도 안전하게 들어가는데, 이 3배 레버리지 투자하면서 이 둘마저도 자산이 상쇄가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가 치고 올라가면은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또 그런 조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하는 그 투자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방송을 보시게 되면 이런 인사이트를 좀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에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가격을 제시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독하시면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시황 보내드리니까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팀프가 많이 올라왔어요. 속설은 지금 4불 3불까지 올라가서 많이 올랐다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데, 팀프가 지금 41불이 넘어가면서 둘이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까지 또 와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포트폴리오 조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ETF를 단순하게 그 스파이만 모아가시거나 QQQ만 모아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오늘 카페에다가 어떤 글을 하나 썼거든요. 근데 보시면 똑똑하게 투자하는 게 결과적으로 하방을 방어하면서 가는 거다라고 봅니다. ETF 시장은 성장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ETF를 잘 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이건 어떤 거냐면 20년부터 24년까지의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경우에 성과 비교거든요. 보면 스파이에 100% 투자하는 게 이게 벤치마크고요. 제가 포트폴리오 조합을 설명드리는 거는 스파이와 그리고 골드를 7대3으로 조합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벤치마크 대비해서 0.8%밖에 차이가 없다라는 건데요. 자, 토탈 리턴은 14.5%씩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과를 비교해 보면 자, 총 10,000불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S&P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 20,000불의 성과를 냈고요. 얘는 골드와 스파이를 조합한 거는 19,481불입니다. 조금 적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방에 대한 방어 있어서는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19%인 거죠. 그러니까 스파이만 모아가면은 현재 같은 폭락 시장에서 멘탈이 부서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막 ETF를 시작하거나 지금 막 미국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와, 이것도 어렵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첫 스타트가 무작정 지수 모으기, 무작정 스파이 모으기가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하면서 한 번 들어갈 때 신중하게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주 편차라는 것 개념들을 활용해서 내일 하락폭, 등락폭을 대충 안 상태에서 그 하락폭보다 더 벗어난 시점에서 들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당장 들어가서 적립식으로 사면 되지도 좋겠지만 일단 오늘 하루 만에 좀 많이 빠진 국면에서 들어가게 되면 더 이득인 거예요. 빠지기 시작하면서 들어가면은 또 만회하는데 또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ETF 시장이 왜 이렇게 치열하게 또 전개가 되고 많은 상품들이 나오는지, 또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ETF 시장은 점차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앞서 보셨다시피 지금 ELS 누가 합니까? ELB 아무도 안 해요. 특히나 채권, 펀드 안 합니다. 주식은 더 안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ETF 시장만 자꾸 커지는 그런 단계고 지금 이게 대세가 맞아요. ETF 순자산 총액을 보면 180조라고 하거든요. 한 달 전에 173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자산 총액이 한 달 새에 7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7조. 아까 보셨다시피 7조면은요, 엄청 큰 금액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가 일단 와닿으셨으면 좋겠고요. 0.1% 수수료만 하더라도 이게 700억 시장이에요. 한 달에. 0.1%만 해도 700억. 700억. 그러니까 이게 0.1%의 700억이란 얘기는 예를 들면 대신증권의 2분기 예시입니다. 예시. 2분기 순위, 증권사 2분기 한 분기 동안 순이익이 500억이래요. 근데 점유율을 이렇게 좀 늘려서 수수료만 0.1만 받아도 이게 한 달 동안, 얘는 3달 동안 500억인 거잖아요. 3달이면 2,100억이네요. ETF 시장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박현주 이 미래세 회장님은 1위를 차지하다. 아까 보셨다시피 1위는 삼성과 지금 미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되게 치열해질 거고 앞으로 상품들이 더 다양화돼서 나올 겁니다. 좋다라는 그 ETF 홍보 사이트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가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미당 3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타미당 2호가 워낙 그 히트를 쳤기 때문에 좀 시장의 정체, 그리고 코덱스에서도 좋은 커버드 콜이 나오다 보니까 또 다른 ETF를 만들어야 돼서 지금 3호를 내면서 좋다라고만 다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버퍼 ETF가 나올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물 건너왔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왔죠. 그럼 손실 제로 버퍼 ETF가 출시가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올해 2월달, 3월달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이미 좀 유명한 ETF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손실을 100% 보전한다라는, 버퍼가 이게 룸이라는 건데 하방에 대한 룸을 100% 보전한다라는 거거든요. 솔직히 100%는 아니고요. 자, 보시면 기초자산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해서 얻는 구조가 우리 커버드 콜 형태이잖아요. 자, 거기서 풋옵션을 사는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되면은 몇 가지 풋옵션도 매도를 하긴 하거든요. 보시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주식을 요렇게 보유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게 요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이 여기에 팔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상방이 제한되는 게 가장 안 좋은 형태의 커버드 콜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식이 막 오르는데 나는 이 옵션을 매도하면서
요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 주식을 여기에다 매도하겠습니다. 여기에다 팔 거를 계약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콜옵션 매수자한테 이 프리미엄을 받고, 이 프리미엄을 콜옵션 매수자는 가격이 여기까지 위로 올라오면은 이득이 무한대로 올라가니까 도박하는 형태로 이 프리미엄을 받고 요만큼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게 바로 배당의 재원이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아쉬운 것이 상방에서는 여기다 팔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이만큼 오르더라도 여기에 팔아야 되는 게 단점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거나 너무 많이 오르면은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자,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죠. 왜냐하면 시장이 많이 빠지면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빠지면은 이 프리미엄보다 더 많이 빠지게 되면 어차피 똑같이 하락한단 말이죠. 일부 프리미엄만큼 보전은 되겠지만 더 많이 빠진다라는 게 아쉬운 포인트였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렇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려보면 여기 있습니다. 요걸 사는 거예요. 요거를. 이게 바로 다시 한번, 이게 콜옵션이잖아요. 방금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실 콜옵션인 거고, 콜옵션은 이 프리미엄을 주고 주가가 오르면은 대박 나는 거, 매수자. 이거는 반대입니다. 빠지면 대박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풋옵션 매수거든요. 프리미엄을 주고 하방에 대해서 이득을 얻겠다는 게 풋옵션 매수입니다. 자, 이건 거죠. 대신에 이제 하방에 대해서는 무한정 하방을 보전하려면 엄청 비싼 프리미엄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방을 15% 정도만, 그러니까 S&P가 보통 연간으로 10% 정도 움직이다 보니까 한 15% 정도면은 거의 100% 보전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기본 스킴이에요. 풋옵션을 매수하면서. 그래서 빠지는 거는 또 100% 거의 보호가 되지만, 오히려 이 보합이거나 조금 올랐을 때 이 풋옵션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에 손실 보는 구조들이 또 있습니다. 또 장단점이 있는 건데요. 하여튼 이런 스킴이 15%에 대해서 보전해준다라는 게 지금 앞으로 출시될 또 ETF거든요. 되게 어렵죠. 일반인들은 거의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요것만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S&P 500이 요렇게 움직였단 말이죠. 요렇게 움직였는데, 요거는 우리 지금 출시될 ETF는 요렇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풋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급한 거예요. 비슷하게 추정하거든요. 큰 스킴은 S&P 500을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하방을 15% 방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상방도 제한이 돼요. 상방도 제한되는 구조는 당연히 커버드 콜이다 보니까 여기가 제한이 되면서 이게 프리미엄 구조는 수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무튼 보수도 되게 비싸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시장 자체도 좀 활성화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홍보에 따라서 하방이 100% 방어된다라고 또 홍보를 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또 가려야 될 포인트가 또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또 약간 후회가 되는데 이런 거를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또 쓸데없이 또 많이 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20분 넘게 한 것 같은데, 자산 형성 과정에서 읽기 어려운 ETF를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 슈드랑 제피는 뻔한 내용이고요. 저도 어차피 이 바닥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결국 안정적으로 잃지 않는 자산 투자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산가들도 하방의 위험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좋은 ETF들을 잘 소개를 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번에 이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예고편 살짝 보여드리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카페도 놀러 오시고 여러가지 또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게요.